오늘의 고나리기 당번은 이경혁 편집장 AKA 문학인과 건조 AKA 박유준 PD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지난주 수요일에도 이 조합으로 나왔지만 네. 고정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박유준 PD 자리는 고정이고 네, 나머지 한 자리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냥 할 일 없는 사람이 와서 앉아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수료 이후에 최근에는 그 학위 이후에 최근에는 할 일이 없어져가지고 문학인을 좀 자주 보게 됐습니다. 네, 좀 그냥 두세요. 제가 밀린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자주 보는데도 못 전해드린 소식이 있어가지고 먼저 흥정은 말리고 싸움은 붙이라고 했습니다. 문학인이 못 보셨을까봐 지난주 저희 방송 내용을 일부 정리해드립니다. 우리 이경혁 저한테는 친구죠. 이렇게 글을 많이 쓰거든요. 네. 어떻게 글 쓰는 건지 좀 가르쳐주고 싶어요. 글을 너무 어렵게 써요. 맞아요. 이게 이제 그 젠치하는 겁니다. 네. 어려운 용어, 네. 어려운 무슨 철학자, 어려운 철학 개념. 일상어가 핍진하다고 하죠. 박사말로. 멋있어 보일 수 있으나 네. 거기까지다. 그리고 요새 세상에서는 거기까지다. 와중에 분석 데스크에서는 무비 한양님이 지지 편집장은 스타 하실 때 지지를 많이 쳐서 지지 편집장이냐고. 지금 이 순간이 쥐지치는 타이밍이죠. 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기자가 팩트 체크가 안 되는 거죠. 인신공격. 와 적나라하다. 왜냐하면은 이제 제가 무슨 글을 쓰는지 잘 몰라요 일단. 그런데 뭐 제가 이런 얘기를 길게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얘기를 더 하면 채널이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이죠. 뭐야 그게. 네. 네. 참고로 두 분은 같은 과 동기동창. 네. 이고 같은 학회에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장인수 기자에게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럼요. 뭐 굳이 답변을 해야 될까요? 제가 따로 전화 주겠습니다. 백로 스타일. 원래 그 마쿠 정치라는 게 있죠. 네. 하지만 장인수 기자가 다음번에 나오면 저는 또 공개적으로 추가적인 견해와 경험담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속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제 전달해드린 소식에 후속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지구 최강의 해적 오, 도널드 트럼프가 어제 한 말을 취소했습니다. 해적왕이죠. 몽키 디 트럼프. 몽키 도널드였던 거야? D의 의지는 도널드의 의지였던 건가요? 그런 거였구나. D의 의지에 대한 미스테리가 드디어 풀렸습니다. 통행료를 20%씩 받아가는 해적지를 하면 당연히 에너지 가격이 오르고 당연히 금리가 요동치고 지지율이 하락할 텐데 인버스에 단기 매매를 한 게 아니면 대체 왜 저런 소리를 어제 했던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유일한 합리적 추론이죠. 그럼 진짜 인버스 단기 매매. 아우 정말 중동의 동맹국들에게 원하는 게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건 즉흥적인 모든 행위가 공화당의 중간선거를 파멸로 이끌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중부지방이 저희 한국이 현재 축축하고 우울합니다. 오늘 날씨 같은 뉴스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오늘은. 네, 피해 없으셨기를. 네. 야권의 싸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로 전달을 안 해드립니다. 말은 상스럽고 비난은 원색적인데 이념이나 노선 갈등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눈 마주치니 싸우는 야수적인 본성 같아서 뉴스의 내용이 값어치 있는 게 별로 없게 느껴지기도 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안철수 의원과 한동훈 의원이 정치적으로 어떤 점이 다르고 나아갈 길이 어떻게 다른 사람인지 구분하지 못하겠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일이죠. 그런 야당이 오랜만에 어제 보안수사권 토론회에서 합심하여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우리 지금 화면이 잘 보여드리는지 모르겠는데 저 수사 공백이라는 글자를 민주당 파란색으로 최대한 맞춰서 프린트를 했죠. 그러네요. 혼자 울트라 마린스럽군요. 맞아요. 여의도를 대상으로 조사하면 야당뿐만 아니라 언론인과 정치인 대다수가 여기 찬성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죠. 그렇게 내란 이후부터 지속되어 온 기조가 역전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 사진에 역적이 한 분 계시네요. 누군데요? 보통 이런 사진은 두 번째 찍은 사진입니다. 오른쪽 주먹을 드는 건 두 번째 요구예요. 첫 번째는 그냥 찍고요. 그쵸. 많이 주먹 보셨죠? 들어주세요. 네. 자, 이제 파이팅 한번 할게요. 이제 하는데 네. 지금 왼쪽에 두 번째 분은 안 드셨네요. 모이긴 했지만 여전히. 네, 나는 파이팅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시더라? 맞아요. 저런 사진은 보통 두 번에 세 번 찍어요. 네.
언론 역시 본회의도 상임위도 아직 올라가지 않은 문제를 놓고 샴페인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알려드린 대로 민주당과 진보당 법사위 위원 세 사람이 스탠스를 국민의힘 쪽으로 바꿨죠. 국민의힘이 보이콧을 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의 승리가 될 것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득 떠오르는 잡생각인데 요즘 민주당이 2030 잡겠다, 외연 확장하겠다고 바쁩니다. 늘 하던 말이긴 하지만요. 근데 몇 년 전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네. 알아서 민주당에 입당했던 2030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걸로도 또 기사가 쏟아졌었죠. 개혁의 딸 양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였었죠. 네. 그때 외연 확장했던 것 같은데 음. 그때는 그 청년층을 강성이라고 불렀고 그게 지금의 언론이었습니다. 올 여름에도 강성층이라는 호칭은 잘 써먹고 있는데 소속된 사람들이 좀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사수를 위해서 오랜만에 화합한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 전당대회는 혐오의 언사를 쓰지 말자는 약속을 5초 전에 한 사람들이 못할 말을 퍼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정사에 임기 4년이 남은 대통령을 놔두고 집권 여당 대표와 당대표가 서로 싸운다는 것이 매번 신문의 명청대전이 신문의 일면을 장식하는 이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옛날 같으면 역적으로 목을 잘라 정말 진압을 해야 될 그런 사안이잖아요. 일단 요건 빙고에 안 넣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송영길 의원의 인터뷰를 자주 보면 네. 예전에 안티백서 선언 많이 하고 다니셨는데 그때부터 송영길 의원은 준비되어 있지 않은 말을 마구 던지시는 스타일이 있어가지고 이게 무슨 작전의 일환이라고 보이진 않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을 왕에 위치시키는 태도가 문제가 되긴 하죠. 당대표를 신하로 위치시키고 목을 잘라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게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평소에 그런 생각을 꽤 가지셨던 것 같고 이런 언사 때문에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를 김기현 의원이 선출되었던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비교하는 목소리가 있는 거죠.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면 안철수 의원에 대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위협을 했던 그때입니다. 어제는 저런 말씀을 하셨고 오늘은 라디오에 출연해서 저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이고. 보통 시선 집중이 좋은 이유는 이제 새벽에 열심히 일을 하고 네. 아침에 늦게 자야 될 때 잠이 잘 오게 해주는 보통 자극적인 단어가 잘 안 나오는 예, 프로그램이잖아요. 예, 무서운 말씀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정부의 행보와도 지금 맞지 않는 말이잖아요. 저런 하필 이 타이밍에 저런 표현을 쓴다는 거는 지금 이제 그러니까 말입니다. 미푸진을 미푸진 도입이 네, 지금 도입을 논의되고 하는- 있는데 하고 있는데 저런 말을 하면 어떡해요. 타이밍이 안 좋아요. 작가진은 라이브에 저 단어가 딱 나왔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때는 진짜 체온이 쑥 내려가죠. 예. 듣고 있으면. 그럼요. 예. 물론 저는 그 정치 평론가들이나 정치인들 본인들이 나와서 자꾸 얘기하는 정책 대결을 하자는 말이 그냥 싫습니다. 왜냐하면 정책 대결을 해도 아무도 안 받아 써주기 때문이고요. 1번. 정책에 대한 무슨 말을 해도 민가에 퍼지는 건 분노 섞인 발언이기 때문인데 네. 다만 센 발언을 하더라도 그게 온도 조절이 좀 됐으면 좋겠고 정책 대결이 작동을 안 하면 딴 건 몰라도 지금 두 번의 케이스에서 볼 수 있는 충성 경쟁은 좀 적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충성 경쟁이 당대표 선거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된다는 건 우리 정치에 매우 건강하지 못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네. 네. 검찰개혁 얘기만 하는 게 뭐 일반 대중의 피로감을 높인다 이런 말 많이 나오는데 그거 정책 대결일걸요? 네. 잘 생각해 보시면 저는 네. 이런 게 더 피로감을 높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충성이란 단어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참 쓰기 어려운 단어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갑자기 그분 생각이 나네요. 그 손에 장을 지지는 분이 예전에 충성을 3번 하셨죠. 그죠. 충성.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훌륭한- 선선하셨죠. 훌륭한 밈으로 남았습니다. 예. 네. 당대표 선거에 나온 또 다른 후보가 있습니다. 중앙일보 유튜브 황현희의 불편한 여의도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본 적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 고민정 후보가 출연을 했네요. 슬프죠. 연합뉴스 한국경제 기사인데 네. 연합뉴스의 사진을 퍼왔는데 연합뉴스가 만든 사진이 저거예요. 약간 AIT가 나는데요? 굳이 저걸 뭐하러 퍼와? 자기들이 만들지. 고민정 의원의 이미지가 저렇게 팔리고 있다는 것도 고민정 의원한테는 조금 손해가 될 건데. 그죠. 그러면 이제 본인이 스타벅스에 갔다는 느낌이잖아요. 이거 딱 AI 배경인데 아무리 봐도. 지면 언론이 좀 슬프긴 슬프죠. 정치면 상당수 부분을 유튜브 보고 받아 써야 됩니다.
고민정 의원이 했다는 말이 이겁니다. 정원호 서울시장 캠프에 갔는데 스타벅스 반입 금지령이 내려지는 걸 보고 숨이 턱 막히더라. 우리 언제 숨이 턱 막히죠? 저의 스타벅스 라떼를 먹지 못하게 됐을 때? 그 지선 그 직전부터의 저의 엄청 큰 궁금증이에요. 그때도 그 특히 보수 언론에서 막 지금 이제 지선 단계에서 막 민주당이 이제 조금 뭐 여론조사가 조금 밀렸다 후반부에 가가지고 혹은 지선 직후의 결과를 분석하면서 왜 갑자기 민주당이 의외의 결과를 맞이했을까 네. 할 때 아 이게 다 스타벅스 때문이다 네. 라는 얘기가 갑자기 보수 언론과 혹은 뭐 그냥 다른 진보 언론에 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무리했다. 그건 장동혁 대표의 말의 발화 의도와 전혀 네. 다르지 않아요. 장동혁 대표는 6월 3일 직전까지 가장 많이 하던 말이 뭐였냐면 현장에서 네. 커피 한 잔의 여유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 여론이 대체 어디서 나왔다는 건지 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가 너무 친구들을 적게 사귀는 걸까요? 많은 언론이 그렇게 나오고 있고 그 뭐 서울 로컬들이 관찰하는 건 그런데 다른 지역의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스타벅스 지금도 한산해요. 예. 그렇죠. 예전보다 늘어났다고 말하는 건 예전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네. 뭐 굳이 좀 선회를 해보자면 저는 이제 아마도 이런 의도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건데 뭘 또 이렇게까지 시켜? 뭐 이런 의도로 얘기했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모든 발화라는 건 되게 관계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쪽에서 야 나는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길 거야 이러고 있는데 근데 이런 의도일 거를 미디어에 던지면 미디어는 그걸 선회해서 받아들이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콱 물어서 이거 봐라 얘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참 정치인이라는 건 이 말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관계와 맥락 속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까를 되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는 이게 사건이었죠. 이제 뭐 조중동에 물려서 다친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 정치에는 보통 많이 있는데 뭐 가장 비근한 이거 이전의 예로는 쿠팡 사태가 터진 직후에 언제나처럼 혁신당 당직자들이 당에 필요한 물건을 로켓 배송으로 샀다가 네. 그걸 조선일보의 국회 출입 기자가 사진을 찍어서 조리를 노린 사건이 있었어요. 있었죠. 예. 그러니까 서울시장 민주당 캠프만 해도 그런 걸 얼마든지 걱정할 수 있는 위치죠. 정무적으로. 조선일보에 물렸으면 물렸다고 또 혼났을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출구 없는 지적을 하시고 계신다는 것이 좀 이상했다. 그리고 후보가 또 하나 했던 말은 86세대 정당 이미지를 탈피하고 싶다는 말이었는데 이런 말은 되게 많이 들어봤어요. 그렇죠. 고관여층은 86세대를 싫어해요. 22년도에 엄청 많이 들었던 말이죠. 왜냐하면 재래 언론이 10수년 동안 무슨 문제만 있으면 86세대가 문제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요즘 재래 언론 제목에는 86 비판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이건 고민정 의원에게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86세대가 아닌 당대표 후보는 고민정 의원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하죠. 요즘이 86세대 정치인 용퇴를 강조하기는 그래서 오히려 가장 좋은 시즌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86세대들 중에 가장 먼저 인기를 누렸고 밀레니얼 때 86세대의 아이콘이었고 40이 되기 이전에 대선 주자로 불리던 인물이 당대표로 출마해 있는데 86세대를 비난하고 싶으면 지금만큼 좋은 데는 없어요. 보수 언론은 지금은 잠시 그 단어를 접어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 얘긴 진보 언론도 그리고 당시에도 많이 했었죠. 네. 네. 요즘 안 나와요. 여러분 자주 찾아보세요. 용퇴. 또 하나 늘 보다가 없어진 것에 대한 궁금증은 올 봄 내내 갑자기 재래 언론 유튜브에 일괄적으로 등장한 조롱 댓글들이 지적했던 어떤 문제제기 내용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검찰개혁에 실패했다. 그러네요. 그 얘기도 안 보이네요. 검찰개혁에 실패한 문재인 정권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이재명 정부의 누구누구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봄에 정말 많이 들었는데 갑자기 사라져서 좀 궁금합니다. 갑자기 사라진 것들에 대한 궁금증을 잠깐 떠들었고 아까 제목에 나왔던 쿠팡 대 대한민국의 로비전쟁 오늘자 소식을 보겠습니다. 강경화 주미대사가 오늘부터 닷새간 일시 귀국합니다. 지금쯤 돌아와 있을 수 있습니다. 15일부터 19일까지 머무른다고 합니다. 대사가 본국에 잠시 온다고 다 큰일이 난 거냐? 꼭 그렇진 않습니다. 드문 경우긴 하지만요. 네, 레어하긴 합니다, 여전히. 네. 근데 최근에 노재훈 주중대사가 지난달에 북중 정상회담이 열린 뒤에 잠깐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관련된 비밀일 수밖에 없는 논의를 하고 간 적도 있다고 합니다. 취재에 따르면. 그럼에도 이건 여전히 나쁜 소식이라고 언론들은 해석합니다. 지금 KBS 뉴스에 주된 라인이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 법사위가 발표한 쿠팡 관련 보고서가 결정타라고 추측을 합니다. 전에 소개해드렸죠. 한국 측 입장이 안 들어가 있고 쿠팡의 보도자료 같은 느낌을 주는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네.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고 쿠팡을 지금 미국 기업인 쿠팡을 때리고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던. 네. 미국은 이참에 다른 것도 겨냥하고 있습니다. 왜곡 보도와 소셜 게시물을 제재하는 우리나라의 7월 7일 정보통신망법에 대해서 박판규 변호사와 홍성과 칼럼니스트가 한번 같이 논의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이것도 미국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건 미국이 EU가 낸 비슷한 법을 문제 삼는 건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이런 제재가 있으면 손해를 본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혐오 게시물이 가장 많이 퍼져 있는 곳의 본사는 어디? 메타. 네. 네. 알파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그들을 대신해서 EU나 한국을 혼내주는 거죠. 외교라는 게 여러 가지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주고받는 게임이지 않습니까? 쿠팡이나 정보통신망법 같은 불리한 카드들을 꺼내다 말고 트럼프가 진짜 필요로 하는 핵추진 잠수함 아니면 대미 투자를 더 빨리 해달라고 부탁할 것도 비교적 확실해 보이고요. 너네 내가 이거 지켜보고 있어. 찔리지?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이거 내놔. 이러면 우리 유리한 카드가 별로 없게 되죠. 대미 투자 같은 카드도 우리한테 유리한 카드인 이유는 우리가 이걸 아직 안 썼기 때문이잖아요. 네, 돈 줬으면 우린 돈 준 거죠. 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짓게 하고 싶다는 말을 하워드 러트닉이 대놓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충격적이진 않은 것이 옛날 같으면 난리가 났었을 텐데 이미 우리는 조 바이든 행정부 때 이걸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의원들이 대만이 위험하다, 전쟁이 나면. 그러니까 대만을 살리자가 아니라 TSMC를 미국으로 가져오자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발상의 전환. 예. 20세기 제국주의자 같은 소리를 그때도 했습니다. 으름장을 놨는데 정권이 바뀌어도 하는 짓이 똑같을 따름인 거죠. 아, 저기 상관없는 얘기일 수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미국 틱톡 같은 데서 피자 박스를 버려야 되는데 너무 커서 부피가 너무 커서 어떻게 버려야 될까 할 때 그걸 저희 접잖아요. 해체시켜서 물에 적셔서 종이 주고 만들어요. 버리는 게 생활의 꿀팁으로 돌아다니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비슷한 사고 방식이네요. 제가 가장 무서웠던 건 그 미국의 에어비앤비에서 네. 쓰레기 버려야 될 때 설명서를 봤더니 이렇게 하고 갔더니 5층 높이였는데 네. 그 아무거나 다 던지래요. 던졌더니 유리병이 와장창 깨지는 거예요. 나 이거 89년에 우리 집이 이랬는데 여긴 아직도 이렇다고? 사실 뭐 지금 아까 얘기한 TSMC를 뭐 미국으로 만들자 이 얘기는 90년대부터도 꽤 많이 나왔던 건데 네. 이 얘기의 확장판의 끝 결론은 뭐냐면 전 세계가 다 미국이 되면 돼요. 그러네요. 예. 그러면 모두가 안전해. 예. 그럼 이제 관세도 매길 수 없고 다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 되거든요. 아, 모두를 종이죽으로 만들자. 예. 그건 스타크래프트의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가 되면 뭐가 이제 프로토스와 저그가 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들어와요. 황제가 하자는 대로 가서 마린이나 SCB가 돼야 된다고. 하여튼 이 얘기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전에 그 농담도 있었잖아요. 한반도를 아예 미국의 52번째 주로 넣은다면 어떻게 될까? 뭐 근데 미국에서 이런 얘기할 때마다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전 세계가 다 미국이 되면 깔끔하지 않겠냐? 그 서양만 진짜 세상이라는 세계관 안에서 이 동양 정책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흐름이 현대 이제 이건 캐나다지만 밴쿠버시의 역사입니다. 원래부터도 그 철로 개척하면서 이제 노동을 하던 그 중국 출신의 선조들이 덜어 살던 그 지역에 결정적으로 97년에 홍콩 반환이 되면서 이걸 피해서 간 사람들이 대부분 상당히 많은 분들이 향했던 곳이 밴쿠버거든요. 그래서 지금 밴쿠버의 인종 구분은 아시아인이 더 많죠. 주 민족. 그래서 어학연수도 많이 가고. 네. 근데 서양의 정서에는 이게 맞는 그림이라는 착각을 하는 서양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동양에 안 좋은 일이 있으니까 서양으로 도망오는 거지. 거기는 위험한 곳이고 쿠데타나 생기고 그러니까. 네. 웃기고 있습니다. 진해 대통령은 해적이라는 말씀이에요. 탐관오리고요. 뒤에 의지. 오늘 나온 기사입니다. 미국 정부와 무역 분쟁이 걸린 우리나라 기업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주회사에 $200만 냈다라는 이게 되게 이상하죠. 이게 무슨 정선군의 조사를 받고 있는 탄광이 정선 군수에게 $2,000만 낸 것 같은 소리잖아요.
뉴욕타임즈 거라니까요. 트럼프 대통령 가족과 원래 인맥이 깊어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도 갔던 김성집 회장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베이스그룹이라는 기업이 있답니다. 네, 연어를 파는 곳이 아닙니다. 네, BASE인 것 같았습니다. 현재도 트럼프 일가와 트럼프 와인 그리고 골프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설명해야 한다는 사실이 이상합니다. 꼬꼬문데요? 한국 알루미늄이라는 이 기업의 계열사가 있답니다. 네. 중국산 제품을 미국에 우회 수출을 하다가 미국 상무부의 조사를 받고 있대요. 이름은 미국은, 한국이지만. 네, 중국 물건을 함부로 수입할 수 없으니까 이런 걸 조사하는 건 당연해요. 네, 문제가 되죠. 네. 한국도 그렇지만 기업 총수가 국가 지도자하고 뭐 맨날 친하게 지내. 그러면 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관료들이? 눈치 보이죠. 그런데 이 김성집 회장이라는 사람은 트럼프 집안과 보통 친한 게 아닌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 베이스그룹은 계열사 금양 인터내셔널이라는 곳을 통해서 버지니아주의 트럼프 와이너리가 생산하는 트럼프 와인을 국내 수입 판매를 하고 있고 트럼프 누가 와인이 사 먹어? 있구나. 이거 용도 잠시 후에 설명드립니다. 네. 또 다른 계열사인 까뮤 ENC라는 건설 계열사는 트럼프 오거니제이션과 함께 부동산 사업도 같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까뮤도 술 이름이 까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그 철학자 이름을 딴? 예. 네. 작가죠. 김성집 회장은 작년 봄에 플로리다 트럼프 내셔널 도럴 골프 클럽에서 에릭 트럼프 오거니제이션 총괄 부사장을 만났고 트럼프 아들이죠. 네. 이거는 그 설명이 적확하지 않아가지고 그냥 제가 아무렇게나 붙였는데요. 네. 왜냐하면 지금 저기 키가 큰 사람은 에릭 트럼프고 네. 저기 끝에 계신 저 어르신 분이 김성집 회장님이고 센터에 있는 사람은 국민의힘의 이현재 하남시장입니다. 저 신발끈 보이세요, 지금? 예. 신발끈이 빨간색, 미국- 파란색 좌우의 날개로 걷고 있습니다. 이거 성조기 컬러라고 나름 맞춘 건가 봐. 그런가 봐요. 근데 그냥 태극기 집회 가야 아니면 될 것 저기 같아요. 국힘 민주당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예. 혼종. 저는 그거보다 오른쪽 분이 고르바초프인 줄 알았습니다. 김성집 회장이라고요. 이렇게 얼평을 들어오신다고요? 네. 근데 이제 뉴욕타임즈가 뭐 하느라 저걸 하고 있는지를 설명해주지 않아서 그냥 걷고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하남시를 걸은 것은 분명합니다. 네. 네. 이게 이제 2월의 일입니다. 베이스그룹 서울 본사에 들르기 위해서 한국에 방문해서 베이스그룹 회장과 뭔가를 같이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러면 미국 당국은 툭하면 대통령 일가를 만나고 대통령하고 수익 사업도 같이 하는 기업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해야 됩니다. 부담이 없다고 말을 못 하잖아요. 이해 충돌이 될 만한 상황이 있으면 이걸 피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신용이라도 하는 게 정치인인데 딴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이 버젓이 사업을 하는 게 좀 초현실적이긴 합니다. 아마 본인한테 물으면 대통령으로보다 이제 해적으로서의 정체성이 더 강하지 않을까. 맞아요. 원래 I'm Pierre. 원래 해적은 섬에 대한 실질적인 통치권을 행사하기도 하고 사업을 하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요. 특히 전 세계 코인러들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 트럼프 일가가 코인으로 벌어들인 돈이 10억 달러가 넘는다. 예를 들면 이제 대통령과 관련한 이해충돌 방지의 기록들을 좀 찾아보니까 최근 대통령들의 아들 부시 네. 가 대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텍사스 레인저스 구단 일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걸 바로 매각한다거나 사실 텍사스 레인저스가 무엇을 하는지 대통령하고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만 이해충돌은 방지해야죠. 로널드 레이건이 보유 주식을 다 팔아버린 것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미국에는 차고 넘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당연하니까요. 네. 그런데 트럼프는 이걸 할 생각도 없고 이걸 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할 생각도 없습니다. 내가 와인을 좀 마실 수도 있잖아. 아까 말씀드린 금양 인터내셔널의 트럼프 와인, 트럼프와 이재명 대통령의 만찬에서 그 와인이 나왔습니다. 그런 용도인가요? 그 이후에 품절 사태가 잠시 난 적이 있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약간 정상회담도 와인 팔러 왔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네요. 근데 제가 정상이라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분명 더 맛있는 게 있을 텐데.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물끄러미 보면서 네. 뭐야 이거. 실제로 팔았고요. 이 뉴스를 전해드리는 이유는 이 정도의 탐관 오리를 상대하자면 상식적인 쪽이 더 불리하다는 겁니다. 쿠팡이 원하는 대로 지금 한미외교에서 한국이 수세에 몰려 있다면 이런 대통령과 비슷한 정치인들이 미국 정부 여당에 버티고 있으니까가 아니겠는가. 이게 제 추측입니다. 구체화가 될 때마다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못된 기업인들이 사람들을 어떻게 괴롭히는지 시간 날 때마다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권에 나 있는 이런저런 혐오의 언어들을 제외하면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뉴스는 이것이라고 제가 계속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일보의 김진욱 기자가 네. MBK 파트너스가 그렸던 큰 그림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목이 이렇죠. 알짜 팔아 4조 1천억 뽑아낸 MBK 빚 갚는데 바빴다. 홈플러스가 자산을 현금화해서 어떻게 재투자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홈플러스 계열사들의 감사 보고서를 분석했더니 2016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8년 동안 이게 언제부터 언제냐면 2015년부터 제가 알기로 MBK 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가지게 됐으니까 사실상 영업 시작하고부터 최근까지란 뜻입니다. 바로 시작했다. 예, 홈플러스에 유입된 현금이 4조 1266억. 다시 홈플러스에 재투자된 현금은 7606억이더라. 즉 자산 중에 3조 3611억이 현금으로 인출돼서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뭐 한 7, 80% 정도의 네. 순수익이 어딘가로 빠져나갔다는 얘기예요. 이게 요즘 반도체가 아닌 이상 수익률이 대박이 이렇게 날 수 없고 이건 그냥 마트잖아요. 유통업체의 마진율은 낮기로 유명하죠. 다른 업종 중에서도. 박합니다. 네. 사람들이 와 쓰는 돈보다. 그리고 근 10년 동안 계속 낮아졌을 거고요. 네. 커머스 환경이 바뀌면서. 그렇죠. 그걸 이제 이 기사 후반부에도 비교해 주거든요. 네. 이마트하고는 어땠나? 이마트도 실제 순수익이 급전직하합니다. 네. 매출도 막 떨어져요. 네. 그래서 지금 SSG그룹에서 그 정용진 회장이 가장 예뻐라하는 게 스타벅스라는 이유도 알짜로 그 순수익률이 높은 게 스타벅스밖에 안 남아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마트를 안 가니까. 네. 제일 그러- 예뻐하면서 왜 그랬을까? 그것도 딴 얘기죠. 그런데도 이마트는 번 돈이 있으면 훨씬 더 높은 비율로 재투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순수익이 요만한 거죠. 굴릴 의지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유통업과 자본업의 차이죠. 예, 근데 홈플러스는 계속해서 돈이 딴 데로 빠지는 거예요. 이 표가 이렇게 비교한 걸 보면 아주 극명해요. 그냥 밑 빠진 독이 된 거네요. 이마트는 계속 마트 하려고 했다. 네. 홈플러스는 돈 들어오는 대로 빼냈다. 그러니까 왜 비즈니스 쪽 계신 분들은 업의 본질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유통업의 본질은 뭐냐면 규모의 경제를 키우고 고객을 늘려서 그 사이에서 요 마진을 조금 더 유지하는 거라면 자본업의 특징은 이 자본을 키워서 어느 딴 자본에 좀 더 이윤을 남기고 팔아먹을 거잖아요. 아마 내부에서 그렇게 가르칠 거고 회사의 비전이 그럴 거고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홈플러스를 사서 모판에 깔아서 네. 얘를 잘 키워서 몇 년도에 팔아먹는다는 자본농사의 마음으로 시작을 했겠죠. 아마 그리고 그 과정의 끝에 지금 우리가 이 결과를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네. 아니 2015년에 이미 우리는 다 그 우려를 했었어요. 그때 2015년 전에도 네. 그 원래 홈플러스를 가지고 있었던 테스코가 삼성의 이름을 뺐을 때부터 돈을 요즘 회사에서 빼가는 것 같고 매장들을 줄이려는 것 같은데 이거 철수하려는 거 아니냐. 철수 안 하고 성실하게 운영하겠다라고 말한 지 얼마 안 돼서 MBK 파트너스가 사가고 네. 그 다음에 더 많은 매장들을 팔아요. 매장 파는 걸 직원들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장사 잘 되는 매장을 파는 걸? 인수하고 지금까지 망해라 하면서 돈을 계속 빼갔다는 얘기입니다. 이유는 아마도 빚이겠죠. 처음에 그 영국 회사 테스코로부터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차입 매수를 했으니까 차입 매수는 무엇이냐? 내가 인수할 기업이 가진 자산을 바탕으로 인수 대금을 마련하는 독특한 방법입니다. 민간인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나 이 회사 살 건데 이 회사 자산으로 대출해줘. 신용의 세계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워요. 다른 물리 법칙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너랑 결혼할 테니 차 줘. 뭐야 이게? 그 차 나 줘. 근데 우리나라의 많은 중소 언론사들 중에는 아예 그 개념을 갖고 세워진 언론사들도 많고요. 뭐 시간이 짧아서 다 얘기는 못 드리겠지만 정말 백지 한 장 가지고 산 언론사들도 많고 그래요. 그게 자본의 논리라는 거죠. 민간인의 머릿속에서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집이야 뭐 우리가 개인들이 살 때 거기서 살 테니까 대출해줘가 되는데 내가 구매할 기업 자산으로 대출해줘는 애초부터 장사고 뭐고 나 그 자산으로 갚을게 처럼 들리는 측면이 없지 않죠. 왜냐하면 실제로 홈플러스가 그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장사를 열심히 할 거고 장사를 해서 빚을 갚을 거면 굳이 자산 매각을 어쩔 수 없이 한다면 영업이 안 되는 점포부터 팔 텐데 그게 합리적이죠. MBK는 인수하고 얼마 안 돼서 경기 부천 상동점을 매각합니다.
거기는 전국 매출 1위였습니다. 어우, 거기 뜨겁습니다. 그 동네. 그래요? 예. 거기도 유튜버 많아요? 아, 아니, 아, 유튜버가 없기 때문에 뜨겁다는 거죠. 하긴 그렇죠. 예. 유튜버 많은데 시민들이 많이 갈 리는 없죠. 예, 그러니까 부천에 이제 중동 신도시가 되게 오래됐고 그 다음에 열린 게 상동 신도시인데 그 중심 상권에 있어요. 네. 예, 완전 뜨거운 상권이고 꽤 장사가 잘 됐습니다. 저도 지나가다 봤던 기억이 네. 나요. 이렇게 말해서 미안하지만 훨씬 그거보다 규모가 큰데 그 망한 쇼핑몰 뭐 있죠? 까르푸, 터미널의 소풍. 소풍, 예. 처음 들어요. 그런 데보다 훨씬 잘 됐었어요. 그렇죠. 저도 봤던 기억이 나요. 참고로 부천 전문가이십니다. 네.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국 매출 1위 이 홈플러스 지점을 매각을 하면 당연히 매출이 쪼그라들죠. 다른 선택이 없어집니다. 이때부터는. 앞으로도 빚을 갚으려면 알짜 매장만 팔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알짜 매장을 팔아서 우리 매출이 줄었으니까. 돈을 더 남기고 싶으면 다른 알짜 매장을 또 팔아야죠. 다시 정리. MBK가 빚은 리스크 없이 지고 갚기 위해서 자산을 팔고 그 과정에서 직원들이 만들어낸 브랜드 가치가 같이 팔려나갔죠. 자산을 팔아서 부도가 나면 부도 나기 직전에 사채도 팔았죠. 이 모든 과정이 자기가 산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고 회사를 망하게 만들어가면서 이루어 나가야 현금을 뽑아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모펀드 완벽 정리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네요. 이 과정 사이사이에 또 뭐가 들어가냐면 이제 평가, 가치 평가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냥 있는 자산을 파는 게 아니라 현대의 자본업에서는 거의 모든 사고 파는 것들이 아까 얘기한 뭐 신용이라던가 자본, 그다음에 차입금 이런 것들로 이제 뭉쳐서 최종적으로 해서 가치가 얼마야라는 과정을 갖게 되고 이거는 객관적이기보다 매우 주관적인 가치 평가에 의해서 그렇죠.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깨끗할까요? 그럴 리가 없죠. 네. 분석데스크에서 수원 영통점, 수원시청점 이런 본인이 많이 가던 홈플러스 얘기해 주시는데 그 순서대로 팔렸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었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사례 한번 우리 방송에서 나왔던 거 복습해 볼까요? 그 알실에서 노조 지회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던 사모펀드가 들어와서 해집고 있는 락앤락의 사례와 비슷합니다. 아, 그러네요. 부동산 자산인 공장을 매각하고 희망퇴직을 무차별로 쌌습니다. 희망퇴직이 늘어나면 시장의 비정한 점은 뭐냐면 시장에서의 값어치가 올라갑니다. 직원이 줄어드는데 일순간 매출이 갔다는 이유로. 그래서 회사가 망하게 유도하고 왜냐하면 중요한 직원들부터 나갔을 테니까요. 개발을 한다거나 테스트를 한다거나 생산을 한다거나 20-30년 동안 락앤락에 다니신 직원분들의 이야기를 우리 방송에서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들부터 나가면 회사 역량은 떨어지죠. 그럼 매출은 떨어지죠.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현금을 확보한다. 이게 엑시트죠. 네.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느끼셨을 수 있겠지만 그 2008년 금융위기나 이럴 때 보면은 건설사가 갑자기 TV 광고를 막 때릴 때가 있습니다. 매출의 문제가 아니라 요거 매각을 하려면 브랜드 가치를 올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광고 비출하면 적자일 거 아니에요. 적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빨리 B2C, B2B 이미지를 올려놔야 네. 그게 회사 자산 가치 평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이죠. 이런 맥락들이 있어요. 그래서 라디오 시사 프로 들을 때 이제 1부, 2부, 3부, 4부 중간중간 끝나고 나서 광고 나올 때 가끔 긴장될 때 있어요. 건설사 분양 광고가 너무 많이 나오죠? 이건 경제에 안 좋은 신호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네요. 그 회사가 망하든지 PF 사기가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진짜 직원도 손님도 그러니까 실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게임을 돌리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치트키 같은 거 막 유튜브에 보면 공략 영상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실제로 사모펀드한테 이 게임은 그런 게임이죠. 네. 네. 다만 삶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전달을 해드렸던 거고 거기에 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건조가 준비해준 썸네일만 보고 욕을 다시는 분들이 매번 목이 잘리고 있다. 이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열심히 자르고 있습니다. 님은 약간 그러면 헤드헌터? 아, 그렇죠. 네, 네. 진정한 의미의 헤드헌터? 스태프들이 서로 나누어서 아, 베고 저 있어요. 그거죠. 그 사격하는 거 있잖아요. 원반 쏘고 그다음 사격하는 거 있잖아요. 클레이 슈팅. 네. 사람 머리 이렇게 쏜다고? 예, 클레이도 제가 날리고 사격도 제가 하는 거죠. 아 그렇죠. 네. 짤 만드는 사람이 처형을 합니다. 네. 이 엑시트라는 단어가 참 잔인한 과정을 철저하게 어감으로 숨긴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지에서만 이 엑시트라는 단어를 보고 있으면 제품을 열심히 개발했던 사람이나 서비스를 열심히 했던 사람들의 일터가 껍데기만 남는 과정을 말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 테라포밍 좋아하죠. 정치권 테라포밍 단신입니다.
민들레가 아니면 지금 지면에서는 볼 수가 없는 기사입니다. 민들레 한 시민 기자가 정리한 여론 조작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얼른 봐서는 무슨 말인지 알쏭달쏭하니까 리버티 소셜? 이런 게 있대요. 네. 무슨 문자를 보내주는 플랫폼이래요. 다시 설명드리죠. 네. 저 부제에 나와 있는 프리진 뉴스가 한 몸인 것 같다는데 프리진 뉴스와 같은 이름을 가진 단체 카톡 대화방에서 나온 말들이 요 며칠 사이에 튀어나왔습니다. 사례를 몇 가지 보여드리죠. 자유 대한민국 지키자님이 좌파방에 뿌려주세요. 어피치시고요. 홀리코리한테 답장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위에 사진 자료는 김문수 선생님이 네. 네, 대선에 출마해서 마구 나와 계시고요. 요런 채팅방에 대한 제보거든요. 네.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의 트래킹을 도와주신 황희두 작가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지금은 다른 곳에 지금 저 녹화 방송에 나오고 계시죠. 요런 말도 있네요. 다음을 보시면 자유 앤 애국. 거의 러브 앤 피스. 좌파방에서 활동하시는 분은 미끼가 되어 걸리면 바로 신고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미끼가 되라는 소린지 네. 미끼가 되었다가 걸리면 신고하라는 건지 굳이 왜 미끼가 돼야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문 열어라 자석처럼 엉성하게 하지 말고 길게 가십시오. 이게 무슨 말인지도 잘 문 열어라 모르겠어요. 자석. 과연 닉네임이었을까요, 이것도? 그럴 수도 있죠. 네. 문 열어라 자석이라는 약간 비교 사례가 있었던 거죠. 저는 재맹이 마을에서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저기서 말하는 재맹이 마을이라는 게 이 팬클럽인 카페 재명인의 마을을 뜻하는 것인지도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 밑에 네. 있어요. 재명인의 마을 캡처가 있네요. 네. 네.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재명인의 마을의 관리자들이 어떤 걸 조심하라라고 올려놓은 무언가가 있던 모양이에요. 이게 프리진 뉴스라는 곳의 단톡방이라고 하고 리버티 소셜이라는 사이트와 자주 연동된다고 하고요. 조금 전에 보여드린 민들레 시민 기자가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리버티 소셜은 하루에 500통의 문자를 국회의원한테 보내주는 대량 문자 발송 사이트래요. 국회의원에게 문자 보내기 전문 사이트인 것 같아요. 그런 플랫폼이 또 따로 나왔군요. 와, 이 수요를 캐치해서 사업으로 하는 것도 놀랍네요. 엄청난. 와. 그리고 이 서비스로 들어가면 프리진 뉴스라는 매체가 나오고 그건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그냥 뭐 보통의 수구 보수 매체더라고요. 그리고 그와 같은 이름의 단체 대화방에 침투한 분들이 가지고 온 캡처 사진입니다. 민주당 지지자 방에 들어가서 어떤 메시지를 전파할지 의논하는 모습 정도로 일단 읽히고요. 한 가지 더 보여드리죠. 전기 출장 남 화성 815K님이 이게 무슨 장기 매매 하시나요? 이게 되게 신기한 게 40, 50대의 커뮤니티들에서는 항상 대화명을 일정한 규칙에 맞춰 통일하게 하는 룰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그래요? 살고 있는 지역과 나이, 성별, 그다음에 직업, 어떤 경우에는 뭐 수입까지도 적게 하는 게 있는데 지금 그게 나왔네요. 그 오케이는 뭔가요? 그러니까 전기 출장은 자기 닉네임 오케이는 같고 틴더의 옵션 같은 건가요? 지금 오케이는 현재 뭔지 관계하는 사람이 있음. 뭐 등급일 수도 있겠고. 오. 네. 아니 그래요? 그러면 지금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은 오케이가 없어요. 한 분은 81년생이면 한 분은 30년생.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94세 노구를 이끌고 지금 96세. 운영자가 별로 운영 경험이 많지 않은 겁니다. 어떡해. 네, 나이를 쓰든 생년을 쓰든 맞춰야 되는데 보통 이게 또 통일이 잘 안 돼요. 거봐요. 부석대에서 계속 궁금해하잖아요. 81년생은 생년인가 나이인가. 그리고 어피치가 많아요 주로. 저건 이제 오픈 카톡방. 네. 어제 좌파방에서 막 쏘아 붙였는데 좌파 중 한 명이 치킨 카톡으로 선물을 주네요. 이건 뭐 영업 성공담인 것처럼 들리죠? 그래서 치킨 카톡을 원하셨던 다른 분이 좌파방 어딘가요? 와, 치킨이 너무 먹고 싶었던 거죠. 님 들어오면 막 싸울 것 같아서 불안. 저는 좌파방에서 놀 때 나도 이재명 대통령 찍었어 이러면서 말하거든요.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밑에 뻥이긴 하지만. 그렇구나. 그리고 밑에도 난 돈 준 데서 찍었는데 이렇게 비교적 솔직해 보이는 대화가 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좀 알고 있는 사이네요. 님 들어오면 싸울 것 같다라는 개인의 특성도 파악하고 있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이제 서로 사는 지역과 성별과 나이를 깠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독특한 방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딱 나이가 뜨면은 그럼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반말해도 되지? 약간 이렇게 훅 들어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게 근데 이런 식으로 좌파방이라는 단어를 굳이 많이 말씀하신다는 건 거기 그러니까 이게 뭐 친구들끼리 하는 말이라고 생각해 보면 굳이 거기 모험 안 가고 모험기를 말할 리는 별로 없거든요. 네. 네. 굳이 있지 않았던 일에 대한 대화를 나눌 가능성은 그다지 많지 않아 보여요. 이걸 이제 캡처하고 취재하신 분들도 이 취재가 시작된 걸로 보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일사불란하게 나타나는 어떤 혐오 단어들, 정치에 대한 의견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꼭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혐오 단어들은 그래도 좀 카피라이트가 있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퍼지지 싶었던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뒤져보는 분들이 저 말고도 고양이 PD 말고도 많이 계신가 봐요. 그래서 이 작업은 진행되는 대로 또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 스파이가 가득하죠. 예, 그럼요. 좌파방에도 스파이, 우파방에도 스파이. 오죽하면 요새는 그 숨는 게임 있죠. 매차 카멜레온이라고. 아, 네. 자기 몸에 색칠하는 이런 게임이 또 히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바야흐로 숨고 숨기는 시대죠. 네. 그 게임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또 저희 뉴스 바이 데일라이트에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고입니다. 네. 그러네. 좌파방에 들어간 스파이들의 우파 대화방을 엿보고 있는 어떤 좌파가 저한테 준 거거든요. 그럼요. 복잡해. 복잡해. 간첩을 북한에서만 보냅니까? 무속 데스크에서 틴커 테일러 어피치 스파이. 그렇죠. 네. 네. 끝으로 알고 보면 간단한 단신입니다. 유럽이 기록적 폭염을 겪고 있어서 관련된 뉴스가 많죠. 이게 우리나라가 지난 10년 사이 몇 번 겪었던 거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기억나실 겁니다. 불과 몇 년 전에 한번 심각한 여름을 우리가 한 두어 번 정도 맞이를 해가지고, 뭐, 일 끝나고 뭐 오후 4시나 5시쯤에 차 문을 열면은 온도계가 42도, 43도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 저는 매일같이 일상이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정도인가 봐요. 그리고 유럽은 에어컨 보급률이 워낙 낮은 것이 알려져 있죠. 여러 가지 이유로요. 에어컨을 원해서 지금 만약에 원한다고 해도 사서 쓰지도 못할 상황에 처한 프랑스도 있습니다. 원전의 가동이 종종 중단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좀 황당했습니다. 서유럽을 풍요롭게 했던 원인 중에는 아주 좋은 날씨도 있었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계기가 일단 되죠. 근데 이제 궁금한 건 이거예요. 원전 얘기를 볼 때. 저 나라는 냉각수를 차갑게 만드는 방법을 모르나? 그러니까 지금 원전 냉각수가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그걸 방류하면은 온도가 더 높아져서 방류를 못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원전을 가동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이게 간단히 설명하면 그래요. 저희 집에 정수기, 그 냉수가 넣은 정수기가 있습니다. 근데 물통이 이 싱크대 안에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찬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안에 열기가 꽉 차갖고 이게 냉각을 하려면은 방열판이 있잖아요. 그 안에 열기가 안 빠지니까 얘가 차가워지질 않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 프랑스 원전이 바로 이 원리구나.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예. 그 냉각수를 차갑게 만드는 방법을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원전을 가지고 있으니까. 원전 기술이 애초에 냉각수 차갑게 만드는 과정이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고 합니다. 대신 문제는 날씨가 보통 너무 좋으니까 좋은 날씨가 유지될 거라는 근거로 적지 않은 원전을 프랑스가 강가에 지었다는 겁니다. 바다는 보통 수용력이 크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예. 잠열기 크죠. 물뿐이다. 네. 그래서 온도 제한의 사유가 보통 발생하지 않는다. 이건 쉬운 말로 하면 뭐죠? 계속 시원하다. 근데 수온을 강으로 쓰면 수량이 적다. 즉 물이 얼마 없어서 주변 온도가 높아지면 냉각수를 방류하면 주변 생태계가 망가지니까 환경 규제의 대상이 된다. 쓰고 난 냉각수의 온도도 높은데 바깥의 수온도 높으면 물고기들이 죽으니까. 월성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분석 데스크에서 지적해 주시네요. 네. 네. 하지만 확률은 훨씬 낮다. 바다라면. 그 이유는 합리적이에요. 뜨거워지면 안 된다. 대신 불합리한 건 입지죠. 그 유럽의 이상기후에 대한 뉴스가 많아가지고 요즘 제가 들여다보면 매우 많은 더위에 따른 사회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한 가지 이유만 지목하고 있어요. 이렇게 더울 줄 몰라서 사회 시스템이 준비된 게 없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감탄하게 되는 겁니다. 날씨가 그동안 얼마나 좋았던 거야? 저희가 6월에 잠시 대리 체험을 했었죠? 예. 이렇게 살아왔었구만 이 녀석들. 제가 5월에 가봤는데 좋더라고요 날씨. 맞다. 잘할 줄 알았어. 금세 자랑. 아니 더웠다잖아.
저는 7도에서 11도에 있었기 때문에. 아 진짜요? 네. 오스트리아랑 네. 분석 데스크에서 나의 오랜 꿈 강남 원전 어려운 일인가 안타까워하는 분이 계십니다. 대신 그렇죠. 왜냐하면 양재천이 늘 이렇게 부글부글 끓고 있을 거예요. 아닙니다. 대심도 터널이 있잖아요, 서울에는. 그럼 그걸로 바다까지 빼는 서울 원자력 냉각수 대운하를 놔두어서 바다까지 빼면 됩니다. 용기를 잃지 마세요. 사실 의지가 있죠. 가능할 거려. 근데 네. 오히려 문제는 한강의 경우는 하상 개수가 유럽 강들하고는 좀 다르죠. 그렇죠. 네, 네. 그게 오히려 문제가 될 겁니다. 넓고 깊고 크다 보니까. 네. 네. 하지만 강남 원전은 여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네. 강남 주민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주민 아니라니까. 이렇게 왜곡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 거기 안 산다니까요. 이 방에도 스파이가. 브리핑이었습니다.